2024 파리 올림픽 참가자들을 노린 절도범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둑들이 대목을 맞은 듯 매일이 피해 기사로 속출하고 있는데요. 여기 프랑스의 자원봉사자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며 한국 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며 어렵게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녀의 사연은 무엇인지, 왜 한국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겠다는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교에 다니는 21살 클로에라고 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꽤나 흥미로웠죠. 자원봉사자 선발 과정은 자체 지원이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어요. 우리 학교에서만 해도 지원자가 넘쳐났는데 그 이유가 정말 재미있었죠. 한국 선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지만 특히 성화 봉송 때 BTS의 진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원자가 폭주했어요. 경쟁률이 얼마나 높았냐면 우리 학과에서만 50명 정원에 500명이 넘게 지원했다니까요.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은 자원봉사 선발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밤새 한국어를 공부하는 진풍경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자기소개서에 BTS 노래 가사를 인용하기도 했대요. 선발 과정에서는 체력 테스트도 있었는데 평소 운동을 멀리하던 친구들까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 걸 보면서 다들 얼마나 간절한지 실감했죠. 제 룸메이트는 밤마다 K-팝 안무를 연습하면서 체력을 키웠다고 해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발되어서 그런지 더욱 뿌듯하고 책임감도 느껴져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평소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 보이던 중국인 유학생 리리도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코리아하우스나 BTS 때문에 지원했던 것과는 달리 리리의 이유는 좀 달랐어요. 리리는 평소에 한국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자주 했거든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한국의 문화 수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리리가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다들 놀랐던 적도 있어요. 그런 리리가 왜 지원했냐고 물어보니 리리는 중국의 위상을 높이고 중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지원했다고 해요. 그녀 말로는 당연히 중국이 이번에도 1등을 할 텐데 그런 위대한 중국의 올림픽 우승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런 국제 행사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중국에서 열리는 큰 행사들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리리의 말을 들으니 그녀에게 이번 올림픽은 중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무대로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좀 걱정돼요. 리리와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될까봐 긴장되기도 하고 혹시 한국 선수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한 언행을 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리리의 생각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도 있었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어리석었지만요. 제가 우려했던 대로 저는 리리와 같은 조로 배치되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지만 그녀도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잘 수행하겠거니 믿었죠. 드디어 기다리던 성화봉송 날이 왔어요. BTS 진을 보기 위해 파리의 대학생들이 총출동한 것 같았어요. 파리 시내는 BTS 팬들로 넘쳐났고 거리는 환호성과 흥분으로 가득했죠. 자원봉사자인 저는 진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꿈만 같았는지 몰라요. 진의 미소를 직접 보면서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컸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우리는 군중을 통제하고 성화 봉송로를 확보하며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했어요.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그때 리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 리리는 멀리 떨어진 그늘 아래 앉아 있었어요. 리리에게 다가가 보니 그녀는 너무 덥고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혼자 쉬고 있다니요. 게다가 그녀는 중국 선수들을 응원하러 왔다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진을 볼 수 있었으니 내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어요. 리리에 대한 화난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들었죠. 그렇게 우리는 드디어 기다리던 개막식을 맞이했어요. 화려한 공연과 각국 선수단의 입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는 한국 선수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을 소개하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나운서가 분명히 북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불어로 영어로도 똑같이 북한이라고 소개하는 걸 듣고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변의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고 곧 웅성거림이 일어났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지? 올림픽 같은 세계적인 행사에서 이런 큰 실수라니. 예상대로 그 실수 직후 언론과 SNS는 프랑스를 비난하는 목소리로 넘쳐났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죠. 일부러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파리올림픽 보이콧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페이스북에서는 분노의 댓글이 끊이지 않았죠. 현지에 있는 교민들과 올림픽을 위해 방문한 한국 선수단 그리고 관계자들의 반응은 더욱 격앙되어 있었어요. 선수촌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해요. 선수들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화가 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프랑스인으로서 부끄러웠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떻게든 사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리리의 반응이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리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비웃더라고요. 한국이 또 유난 떨고 있네. 이런 걸로 오버하는 거 봐. 중국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리리의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국가 정체성을 잘못 소개한 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민감한 문제일 텐데 리리는 그런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리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리리, 만약 중국을 대만이라고 소개했다면 너는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 모든 나라에는 민감한 역사와 정치적 맥락이 있어. 우리는 그걸 존중해야 해. 리리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그래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리리의 태도는 무례하고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 보였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중국 SNS에서는 이 사건을 조롱거리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 네티즌들이 너무 예민해서 사소한 것에도 차별받는다며 불평한다며 비아냥거렸대요. 심지어 어떤 이는 프랑스인들의 여유에서 비롯된 실수라며 한국의 반응을 과민하다고 몰아갔어요. 이런 반응을 보며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국가 정체성을 무시하는 태도, 다른 나라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죠. 리리와 중국 네티즌들의 태도는 국제 행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프랑스인인 제 눈에도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어요. 먼저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오상욱이 아닌 오상구로 잘못 표기한 일이 있었어요. 단순한 오타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기본적인 실수였죠. 그리고 메달 집계 차트에서는 한국의 순위를 소개하면서 태극기 대신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를 표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있었어요. 국기를 혼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심지어 어떤 프랑스 언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기를 합쳐서
한국 국기를 만드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건 정말 의도적인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죠. 태권도 시범 영상을 올리면서 유도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는 실수도 있었어요. 태권도와 유도는 완전히 다른 종목인데 말이죠.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니 저도 프랑스인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실수들이 국제적인 대회에서 반복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중국 언론과 누리꾼들은 이런 상황을 마치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한국이 또 과민 반응을 보인다며 비아냥거리고 프랑스의 여유로움에서 비롯된 실수라며 오히려 한국의 반응을 문제 삼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특히 중국의 한 누리꾼은 한국 국기가 또 잘못 달렸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너무 웃기니 고의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쟁심이나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메달 순위가 앞서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중국 매체들은 한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를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자국 선수들의 소식보다 한국의 굴욕을 다루는 기사의 조회수가 더 높았다고 해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이 스포츠 정신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림픽은 화합과 우정의 축제여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과 조롱의 장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웠죠. 자원봉사자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상황 중 하나는 생강에서 수영을 해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생강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알고 있거든요.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생강에 빠지면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예요. 물론 정부에서 생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수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수십억 유로를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그런데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끝까지 생강에서 경기를 열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만약 제가 선수단이었다면 저 똥물에 뛰어드느니 차라리 경기를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결국 생강에서 경기가 펼쳐졌어요. 트라이애슬론과 오픈워터 수영 경기를 지켜보면서 제 마음은 정말 무거웠어요. 선수들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하고 기도하는 심정이었죠. 특히 트라이애슬론 경기 전날 수질 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넘어서 경기가 연기되었을 때는 정말 아찔했어요. 그런데도 다음날 갑자기 괜찮다며 경기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스러웠죠. 생강에서 수영한 선수들의 건강이 너무나 걱정돼요.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비한 차선책도 없이 생강에서만 경기를 해야 한다고 고집한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준비성에 정말 실망했어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문득 예전에 한국의 한강을 방문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한강물은 정화 과정을 거치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수영대회가 열린다면 누구나 안심하고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프랑스도 생강을 그런 수준으로 정화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웠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파리 시내에 설치된 수많은 간이 화장실을 보고 정말 창피해서 숨고 싶었어요. 파리가 노상방뇨로 유명한 도시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인정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길거리 한복판에 화장실을 설치하다니 이건 마치 우리 시민들은 아무데나 오줌을 싸니까 여기다 싸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외국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상상도 하기 싫었죠. 더 심각한 건 이렇게 노상방뇨가 만연한 도시에서 생강을 이용해 수영 경기를 치르려 한다는 거예요.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이 생강에는 얼마나 많은 오줌을 쌌을지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어요. 그런 곳에서 선수들이 수영을 한다니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만약 그 담당자를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이 직접 들어가 수영해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결정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파리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올림픽은 오히려 우리 도시의 부끄러운 면모를 더 부각시킨 것 같아 안타까워요. 노상방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임시방편으로 간이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 같아 실망스러웠죠. 그런데 리리는 그런 화장실을 보고 길거리에 화장실이 많아서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중국 사람들은 아마 길거리에서 바닥에 똥을 쌀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리리의 그런 반응을 듣고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길거리에 화장실이 많아서 좋다니요? 그것도 모자라. 중국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용변을 볼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죠. 리리, 그게 무슨 말이야?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건 기본적인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태연하게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일이야. 특히 시골이나 관광지에서는 더 그래.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문화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공공장소를 더럽히고 위생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다니 말이에요. 리리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파리의 노상방뇨 문제도 심각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리리의 태도를 보면 그런 행동 자체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더 걱정됐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공중도덕과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지만 지금 파리 시내의 치안 문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마치 도둑놈들이 대목이라도 잡은 듯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저조차도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꺼낸 후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손에 꽉 쥐고 두리번거리게 된다니까요. 올림픽 기간 동안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선수촌에서만 해도 최소 5건의 도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요. 일본 럭비팀의 선수는 결혼 반지와 목걸이, 현금 등 약 450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도난당했고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티아고 알마다는 4만 유로, 약 6천만 원 상당의 시계와 1만 유로, 약 1,500만 원 상당의 반지를 잃어버렸대요. 심지어 브라질 축구의 전설 지쿠마저 파리 거리에서 가방을 도둑 맞았다니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가방 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롤렉스 시계, 현금 등 총 59만 유로, 약 8억 8,600만 원 상당의 귀중품이 들어있었대요. 이런 유명인마저 피해를 당했다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파리시는 올림픽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매일 3만 명의 무장 경찰과 2만 5천 명의 사설 경비원, 1만 8천 명의 군인이 배치되었다는데 이런 상황이라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자원봉사자로서 정말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과 선수들에게 이런 불편과 위험을 겪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특히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이런 문제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문득 작년에 한국 여행을 갔을 때가 생각났어요. 서울에서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카페에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한국은 CCTV가 많고 경찰의 대응도 빠르다고 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분실물 센터 시스템이에요. 제가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음날 분실물 센터에 가보니 안에 현금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래서 한국이 안전한 나라구나라고 생각했죠. 파리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 한국은 정말 안전한 곳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돼요. 우리 봉사팀은 일이 없을 때 다 같이 코리아 하우스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코리아 하우스는 정말 대단했어요. 한식 먹거리부터 문화 체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리리가 비비고 만두를 먹으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다 중국 거 따라한 거야. 만두는 원래 중국 음식이라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리리의 중국 우월주의 주장은 강의실에서도 여러 번 봐왔던 터라 익숙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인 코리아 하우스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 정말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죠. 리리는 계속해서 중국은 5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야. 한국의 모든 문화는 다 중국에서 온 거라고라며 억지 주장을 이어갔어요. 저는 정말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죠.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리리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된 한국 교민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차분하게 리리에게 말씀하셨죠. 만두의 역사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만두는 한국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답니다. 고구려 시대 벽화에서 이미 만두를 빚는 모습이 발견되었고 삼국시대부터 만두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물론 만두의 기원이 중앙아시아에 있다는 설도 있지만 각 나라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죠. 한국의 만두는 독특한 맛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비비고 만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식 만두랍니다. 리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 교민분의 차분하고 사실에 근거한 설명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것 같았죠. 저는 속으로 정말 후련했어요. 누군가가 리리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아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리리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비비고 만두가 중국 것을 따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만두를 제일 많이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니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느껴졌죠. 우리 모두가 한두 개씩 맛보는 동안 리리는 혼자서 접시를 비워갔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맛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중국 만두가 더 맛있어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만두를 집어먹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했죠. 리리의 모순된 행동을 보면서 문화적 편견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실감했어요. 맛있다고 느끼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파리가 코리아 하우스 덕분에 한국 문화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평소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뜨거웠던 파리였는데 이번 코리아 하우스로 그 열기가 절정에 달한 것 같아요. 거리 곳곳에서 한국 음악이 들리고 한국 음식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식당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죠. 한국이 파리올림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특히 삼성이 제공한 최신형 갤럭시 폰이 선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에 새삼 놀라게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파리올림픽이 더 철저하게 준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아요. 선수촌 환경 문제부터 생강 수질 문제, 그리고 잦은 실수들까지 이런 문제들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30년에 동계올림픽도 파리에서 연다고 하던데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한국의 평창올림픽을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평창올림픽은 선수들의 후기가 정말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모두에게 인정받는 올림픽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사연이 한국 유튜브에 채택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프랑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온 자원봉사자 여대생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그녀의 말을 들으니 마크롱보다 100배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